Good Good afternoon, afternoon. Tillit and Moody.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호성. 김하연 부부입니다. 네, 늦은 저녁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새 아이와 함께 덴마크 알보 바닷가에서 도시에서 1년 반째 살아가고 있는 부부 가정입니다. 네, 저희 덴마크의 삶은 어떤지, 덴마크의 교육은 어떤지, 덴마크 어떻게 한국에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네,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잘 네, 들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인간지능으로 양육하는 아빠 윤호성입니다. 네, 저는 덴마크 오기 전까지 복지 분야에서 8년간 일을 해왔습니다. 특히 발달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직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 직업 재활 교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에서 통합사례관리사로 1년간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덴마크에서 육아휴직으로 아이들 양육과 살림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딩하는 엄마 김하연입니다. 셋째가 태어나기까지는 제가 전업주부였고요. 셋째 출산 후에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덴마크의 알보르 대학의 로보틱스 그룹에서 1년간 연구원으로 일할 기회가 생겨서 덴마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박사과정에 합격을 해서 곧 이곳 덴마크에서 학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곳에 오게 된 이야기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나누려고 합니다. 네. 네, 저는 한국로봇산업협회 덴마크 인턴십 전형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1년간 계약이었고 월급과 체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로봇협회의 서류와 면접을 통과하면 덴마크 현지 교수님들과의 최종 면접을 통해서 합격이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회사 측의 권고사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 새 아이를 계속 낳았는데요. 첫째 아이가 돌이 됐을 때 둘째가 생겼고 둘째가 돌이 되기 전에 셋째가 생겨서 이렇게 연달아 3명을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부터 원래 아이를 최소한 3명은 낳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연달아 아이를 낳으니 한 번에 아이를 기를 수 있어서 오히려 저희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시 일할 생각을 못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전념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보면서 늘 언니가 재능을 살리지 못한다며 안타까워하던 저희 막내 여동생이 저한테 지원해보라며 이 로봇산업협회의 링크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덴마크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면서 진심 어린 원서를 써서 지원을 했습니다. 로봇협회의 서류와 면접이 잘 통과가 되었고 그리고 맨 처음에는 코펜하겐에 있는 교수님과 제가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이 또 경험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저를 탈락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덴세에 있는 드론을 만드는 기업과 면접을 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경험이 없다고 하여서 제가 면접에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남편과 잠깐이라도 굉장히 우리가 행복했다. 되게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다 하면서 덴마크에 대한 꿈을 딱 접었는데 그 다음날 로봇협회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올보르 대학이라는 곳에서 오늘 참여 의사를 보내왔는데 지원자분 여기 지원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또 떨어질 텐데 하고 이게 망설이고 있는데 그 담당자분께서 제 마음을 읽으셨나 봐요. 그 지난 면접에 대한 비하인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교수님도 마지막까지 고민하시다가 결국 다른 사람을 뽑으신 거고 두 번째는 회사 사정으로 아예 전형에서 빠지게 된 것이니
지원자님께 어떤 문제나 결격 사유가 있어서 그러신 건 아니다. 그러니 저는 이번에도 지원해 보시기를 권한다라면서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되게 감사해서 제가 다시 지원서를 보냈고, 그리고 그 2주 후로 면접이 잡혔는데 그 2주 동안에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도 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새 에어컨을 살 형편이 안 되어서 쓰시던 에어컨을 저희가 가져와서 집에서 쓰고 있었는데 그게 이미 15년 정도가 된 에어컨이었습니다. 근데 2019년도 그 해 여름이 참 더워서 저희가 24시간 에어컨을 틀고 살고 있었는데 그 에어컨이 어느 날 갑자기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래된 에어컨이라 부품도 없고 엔지니어가 와도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해서 에라 이거 버릴 거면 내가 고쳐나 보자 이러고서는 제가 에어컨 뚜껑을 열기 시작했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에어컨 수리하는 거, 에어컨 청소하는 거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제가 에어컨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먼지도 많고 전선도 엄청 많고 그런데 그래도 하나씩 제가 살펴보면서 회로판도 한 번씩 다시 다 연결해보면서 또 안에 부서진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테이프로 다시 감아가면서 재조립을 했습니다. 너무 날이 더워서 이렇게 땀이 줄줄줄 나는데 눈물도 줄줄줄 나더라고요. 그럴 때. 왜냐면 새 에어컨을 이제 살 수가 없어서 이 고장난 에어컨을 고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에 속이 또 상하고 또 이 에어컨이 안 고쳐지면 어떡하나? 그럼 이 여름을 선풍기로 우리가 살아야 되나? 이 걱정에 대해서 또 속이 상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마음이 복잡했는데 에어컨 코드를 딱 연결을 하니까 에어컨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신기하고 기뻤는지 제가 진짜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에어컨을 잘 고치고 이제 그렇게 좋은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면접을 보러 가는 길에 이번에도 하드웨어 경험을 분명히 물어볼 텐데 뭐라고 답을 해야 하나. 근데 이 에어컨을 고친 것이 기억이 났어요. 면접장에 가는 중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 어차피 떨어질 거면 얘기나 하고 떨어져야겠다 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교수님 두 분이 이 에어컨 고친 얘기를 얼마나 재밌게 들으시는지 아주 그냥 깔깔대면서 뒤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 에어컨 돌아가니?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너무 잘 쓰고 있다고 지금 우리 24시간 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으로부터 약간 인터뷰의 판도가 바뀌었어요. 질문들이 거의 제가 덴마크에 온 것이 확정된 것처럼 언제 올 수 있냐, 남편은 같이 올 것이냐, 아이들은 같이 올 것이냐, 뭐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냐, 뭐 그렇게 해서 제가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뽑아주기만 하면 나는 갈 수 있다. 우린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주 재밌게 면접이 끝났는데 그때 제 마음에 이거 잘하면 붙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역시나 붙었습니다. 저를 붙여주셨어요, 거기서. 네, 이후 아내는 최종 합격을 했고, 저는 회사 최초로 아빠 육아휴직을 문을 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온 가족은 25시간이 걸리는 이곳 덴마크 올보르에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막내가 이제 진서가 10개월, 둘째가 29개월, 첫째가 49개월이었습니다. 근데 정착비를 이제 좀 아끼겠다고 집에서 쓰던 프라이팬까지 다 챙겨오는 바람에 이제 캐리어랑 뭐 배낭이랑 13개 가방을 가지고 출발해서 25시간 내내 이제 어린 아이들이 번갈아 울면서 또 아내도 그날 또 멀미를 하게 돼서 저희는 이제 비행기에서부터 이제 새 아이 육아가 시작되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이게 그 오래된 에어컨이고 저희를 여기까지 이제 잘 도와준 에어컨입니다. 10개월, 49개월, 29개월 아이들 사진이고요. 덴마크에서 또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또 간단히 적어보았습니다. 여기가 제가 다녔던 대학교 캠퍼스입니다. 덴마크는 건물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건물도 2층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없고 그리고 다 2층까지밖에 되지 않은 건물이에요. 땅이 넓다 보니까 건물을 그렇게 다 지어도 지을 수 있는 조건이었고요. 그리고 덴마크는 공과대학이 크게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다 국립이다 보니까 그 정부에서 지원이 다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룹이고 여기 보면은 로보틱스, 오토메이션, 로봇 자동화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분이 저를 뽑아주신 사이먼 교수님이시고 또 이분이 그때 같이 옆에서 웃으셨던 드미트리 교수님이십니다. 여기 보면 AI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로봇의 AI를 접목해서 덴마크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그런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로봇 옆에서 저를 찍은 거고요. 네, 이건 제가 시뮬레이터를 돌려서 만들었던 로봇 모델입니다. 이게 영상인데요. 이게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참여했던 프로젝트인데 이거 재밌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소리가 들려요? 들리지? 네. Max, can you give a screwdriver? 네, 보시면 로봇이 제 음성은 없다고 나와요. 너는 나의 데이터에 없다. 그래서 저의 음성엔 반응하지 않고 이 옆에 있는 친구의 음성은 인식을 하기 때문에 반응을 하고 드라이버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약간 드라마 만들듯이. 그리고 배우자의 도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잠시만요. 네. 제가 또 이제 학교에서 뭘 연구했는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넘어가기엔 조금 아쉬워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알보르 대학에서 한 연구는 로봇의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두 가지의 잠깐 미니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 로봇 팔에 강화 학습을 적용을 하는 것이었는데 보통은 로봇에 프로그램을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대로 아주 정확하게 로봇이 움직이는 게 최대 장점이에요. 근데 강화학습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로봇이 스스로의 오류와 또 성공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점점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스스로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로봇의 좀 더 유연성이 더해지게 되고 이 연구를 하는 이유는 특히 덴마크에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대기업이 있기보다는. 그래서 이 전문 프로그래머를 두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화학습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굳이 전문 프로그래머가 없어도 되는 거죠. 항상 상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 또 로봇의 효율적인 면에서 왜냐하면 로봇이 점점 더 발전을 하니까요. 알아서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강화학습에 대한 연구가 지금 굉장히 핫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참여했던 연구는 아까 여기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음성을 인식하는 연구입니다. 주로 이제 작업하는 환경에서 장갑을 끼고 일을 한다거나 뭔가 다른 도구를 하고 일을 할 때 다시 로봇을 조작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다 정리하고 로봇을 만지고 다시 정리하고 이런 환경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음성으로 로봇을 제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늘 생각을 해오지만 사실 이 작업 환경의 그 백그라운드 소리가 노이즈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드릴 돌아가는 소리, 뭐 금속이 가는 소리 이런 공장의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기 때문에 음성을 깨끗하게 인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음성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여기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그 첫 스텝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됐던 케이스였습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지나는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걸 배웠는데요. 처음 제가 여기 덴마크에 도착해서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교수님 아시다시피 제가 일을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는데 제가 여기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요? 여쭤봤을 때 교수님께서 personal responsibility,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맡은 일에 대해서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것,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 그런 프로페셔널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너에게는 가정이 있다. 그러니까 교수님도 기혼자셨는데 저도 기혼자니 교수님께서 너에게 아이가 있고 가정이 있다. 근데 아이를 돌보는 것도 너의 중요한 책임이다. 그리고 덴마크에는 아이 한 명당 이틀간의 유급 휴가가 있다. 이건 너가 법적으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니 아이가 아플 때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되고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아이가 아프면 집에서 아이를 돌봐라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너가 할 일을 다 끝내기만 하면 너는 언제든지 휴가를 써도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나한테 통보만 해라. 내가 언제 학교에 없을 거다. 이렇게 통보만 하면 된다. 나와 뭐 조율하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여기서 1년을 지내면서 알게 된 거는 이 책임감이라는 게 덴마크에 정말 아주 키가 되는 문화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자기가 먹고 난 자리 정리하는 것, 자기 책상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은 여기는 카페테리아가 있었는데 자기가 먹고 난 그릇 식기세척기 집어넣는 것부터 해서 뭐 굉장히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이 개인의 책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덴마크의 키가 되는 문화라는 걸 제가 또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기억에 남았던 것은 교수님께서 자신의 삶에 은퇴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 로봇을 연구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걸 선택했고, 그리고 나는 이것이 나의 삶이자 취미이자 뭐 나의 여자친구이자 아내가 있으시지만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기를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손에서 놓고 싶지 않다. 나는 그런 일을 나의 직업으로 선택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로서 여기는 덴마크는 특히 이제 슈퍼바이저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제 교수님께서 여러 그룹을 맡으시는데 한 그룹당 4~5명의 학생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석사 학생, 학사 학생들을 교수님들이 이렇게 맡아서 지도를 하시는데 그 시간을 너무너무 기다리시고 즐거워하셨어요. 그래서 방학 때는 저희랑 같이 연구원들이랑 점심을 드시는데 그런데 학기 중에는 거의 같이 점심을 못 드셨어요. 왜냐하면 그 연구원, 그 학생들이 지도해야 하시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뭐 힘들거나 어렵지 않고 정말 내가 그래서 교수하는 거지. 내가 학생들 좋아하니까 교수하는 거지. 내가 돈 벌려고 했으면 기업으로 진작에 갔겠지. 이런 얘기 하실 정도로.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으로, 이런 데서 나도 박사 해보고 싶다. 공부 더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에 계속 지원하게 됐던 것 같아요. 교수님만 그러셨던 게 아니고 저희 연구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일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일을 너무 좋아한다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할 정도로 근데 그런 게 저는 되게 부러웠던 것 같고 그래서 더 많이 그 동료들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너는 어떻게 자랐냐? 너는 학창 시절에 어땠냐? 너는 너의 꿈을 언제 결정했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네, 배우자의 도움이 아주 컸습니다. 이렇게 오기까지는. 저희는 그 토요일은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시간을 풀로 보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공부를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 경력을 쭉 이어온 것이 아니라 가정주부로 지내다가 몇 년간을 다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를 넣었습니다.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데에는 남편의 도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 그때 회사에서 승진하고 싶어서 제가 대학원을 병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그러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그래서 첫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그때가 딱 대학원 1년 다녔고 1년 석사과정 남은 시점이었어요. 저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제 외벌이로 벌이도 줄었고 근데 대학원 학비는 한 학기에 600만 원이고 이곳에 다니는 것이 옳은가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기왕 시작한 거 졸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저한테 새 컴퓨터까지 사주면서 막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기왕 한 거 졸업을 해라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근데 아이를 낳고 대학원을 다닌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학기 중에 이제 수업에 갈 수 있게 남편이 칼퇴근을 해서 또 왔고
그리고 제가 친정 근처에 살았는데, 뭐, 친정 동생은 그때 대학생이었거든요. 동생은 또 학교 끝나면, 본인 수업 끝나면 와서 조카 봐주고, 저는 또 교대해서 대학원을 가고, 뭐, 동생도 시험 기간일 때는 친정 아버지가 와서 봐주고, 이렇게 막, 뭐 시댁 부모님이 와서 봐주시고, 아주 그냥 양가 어른들이랑 가족들이 다 붙어가지고, 그냥 제가 대학원을 졸업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남편은 아주 헌신적이었고요. 그리고 네, 제가 대학원 마지막 졸업 논문을 쓸 때랑 저희 둘째 출산이랑 거의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졸업 논문 마지막 딱 탈고하고 이메일 보낸 다음에 그 다음 새벽에 저희 둘째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졸업 논문 발표할 때, 디펜스 할 때는 막 숨이 차서 헉헉대면서 배가 불러서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앞에 세 분이 앉아 계시는데 조마조마하신 거예요. 저러다 애가 나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막 조마조마하신 얼굴로. 근데 그중에 이제 한 교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시는데 제가 계속 식은땀을 줄줄줄 나면서 뭐 설명은 잘 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교수님께서 막 이렇게 지금 아주 잘 설명을 했다, 저 학생은. 그러면서 이렇게 막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도 있고 아주 굉장히 많은 분들의 긍휼로 제가 정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저희 남편이 그 둘째가 난 다음에는 또 이번엔 첫째, 둘째를 데리고 토요일마다 집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아까 위에 사진처럼 마라톤 뭐 이렇게 걷기 대회도 나가고 이렇게 아이들과 캠프도 가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쓸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학교 도서관이나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뭔가 제 나름대로 계속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덴마크에서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런저런 사진들을 저희가 잘 모아봤습니다. 저희 막내 돌잔치를 이제 덴마크에 와서 저희가 했고요. 네, 이게 저희가 사는 건물입니다. 학교 국제학생들이 사는 기숙사인데 저희한테 이 건물을 배정을 해줘서 저희가 살고 있고, 네, 덴마크의 좋은 점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좋은 도서관이 아주 많습니다. 정말 네,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이게 도서관에 있는 그런 장난감들이에요. 저희 아이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고 이제 네, 이런 데가 있고, 그리고 들어가면은 그렇게 약간 좀 뭔가 기대할 수 있게 여기 뭔가 재밌겠는데 이런 기대감이 들 그런 약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널찍널찍하게 되어 있고 재밌게 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도서관이 딱딱한 곳이 아니라 장난감도 많고 놀이감도 많고 뭐 게임도 많고 보드게임 하는 장소 있고 컴퓨터 게임 하는 장소 있고 도서관 가운데에 이렇게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서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이 있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뭔가 만들거나 그다음에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 누워서 책을 보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때는 저희 아이밖에 없었는데 뭐 누워서 보거나 엎드려서 보거나 뭐 이렇게 막 여기 아이들 뒹굴뒹굴 거리면서 다니기도 해요. 도서관에서. 두 번째는 자연 친화적이고 또 아이 친화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아마 수도인 코펜하겐이 아니라 알보르에 살아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동물이 많고 바닷가이고 그리고 공원과 놀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집 앞에 있는 오리공원인데요. 이거 뭐야? 오리예요, 오리? 오리가 몇 마리 있어? 많다. 지난이 오리 봤어? 오리 안녕. 안녕. 뭐였어? 제가 이어폰을 잠깐 연결할게요. 소리가 들리시면 알려주세요. 들리시나요?
이렇게 일단 동물들, 오리도 있고, 백조도 있고, 또 이 동물들이 가끔 이 호수를 탈출해서 저희 집 앞에까지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 버리러 가면 오리들이 있고, 토끼들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동물원이 아닌데 동물과 같이 사는 그런 동네예요. 그리고 말이 또 이렇게 가끔 집 앞을, 동네를 지나다니고요. 양도 있고, 또 이거는 저희가 사슴한테 당근을 주러 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아무나 와서 이렇게 사슴한테 이렇게 뭐 당근을 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따로 돈을 내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동물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여기가 저희가 사는 동네인데 이게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뒤에 많고요. 이거는 네. 이렇게 어린 아이들부터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냥 자전거를 많이 타면서 아이들이 다리를 이렇게 튼튼하게 단련시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훈련으로 생각하더라고요. 하고, 네, 이거는 놀이터예요. 덴마크의 놀이터는 단 하나도 같은 디자인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놀이터가 디자인이 다 다른데, 네, 여기도 굉장히, 이건 동물원 근처에 있는 놀이터여서 이런 모양의 정글짐이 있어요. 하고, 네. 장난감 가게를 가면은 이렇게 저희가 한동안 장난감 가게에 가서 아이들이 뭐 할 게 없을 때는 놀다 왔는데 그래도 아무런 눈치를 보지 않고 3시간씩, 4시간씩 그냥 그 장난감 가게에 이렇게 그냥 놀 수 있는 코너들이 막 마련이 되어 있어요. 언제나 환영이고 누구든지 오면은 뭔가 선물 하나라도 받아갈 수 있고 그래서 물건을 사지 않아도 저희가 마음껏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장난감 가게에. 네. 그 뒤에 이렇게 기린도 있고요. 이거는 저희 동네에 있는 동물원이고요. 또 이거는 저희가 바닷가에 가서 직접 만든 이렇게 어, 연 날리기? 연은 아니고 조금 아이들 자동차에 연결이 돼 있나 보네요. 네, 저거는 이제 유모차를 분해해서 만든 약간 썰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유모차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저기 바퀴를 이제 연결을 해서 썰매를 만들고 저기 이제 배처럼 닻을 또 저렇게 집에서 안 쓰는 이불을 연결해서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바닷가에서 바람이 정말 강하거든요. 덴마크는 그 풍력 발전으로 에너지를 쓸 정도로 그래서 저렇게 네,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주려고 했습니다. 네, 이건 저희가 갔던 놀이공원인데요. 좀 재밌어서. 여기가 한 4, 5m 정도 되는 높이예요. 보면 저희 둘째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를 사실은 이 아이들만 다니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같이 가서 놀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덴마크 갔을 때 들었던 생각이 저희 아이들과 덴마크의 아이들이 노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덴마크 아이들이 막 땅에 뒹굴면서 이렇게 놀더라고요. 뭐 눈이 오면은 바닥에서 헤엄을 치고 뭐 이렇게 이 놀이공원에서 노는 게 그냥 정말 너무 겁없이 정글짐도 올라가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일단 노는 걸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놀이공원에 가도 어른들이 더 재밌게 놀고 그럼 아이들 옆에서 그냥 따라 놀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놀이터에서 아이를 놀아주기 위해 부모가 온 게 아니라 그냥 부모도 옆에서 같이 노는 걸 더 재밌게. 그리고 아이는 뭐 아이대로 놀고. 근데 그런 게 참 새로웠는데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저희도 요즘에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국제 학생 기숙사에 살다 보니까 외국인들을 만날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다국적인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많은데 그런 경험이 굉장히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네. 그래서 자주 교류하고 여기는 또 퇴근이 빠르거든요. 사실 3시에서 4시면 집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냥 평일 저녁에도 저희는 보통 수요일이나 금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는
다른 가족들을 만나면서 교제하고 교류하는 시간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뭐 아빠만 가서 아빠의 친구를 만나고 들어오고 엄마만 나가서 엄마의 친구를 만나고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덴마크는 무조건 가족 단위예요. 만나면 온 가족이 다. 그래서 저희 주변에 특히 아이들 셋인 집이 많은데 만나면 15명인 거예요. 어른 둘둘둘, 애 셋셋셋 하면 15명인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고도 재밌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가족과 가족이 만나니까 또 큰 가족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재미있게 저희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제 아까 그 바닷가에서 했던 그 약간 그 유모차를 개조한 썰매인데요. 요거 이제 오토메이션을 여기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 보면 리모컨이 있어요. 그래서 리모컨으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개조해 가고 있는 약간 프로토타입입니다. 지금 방금 나왔던 요 아빠는 발명가 아빠거든요. 풍력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그래서 저희를 자꾸 껴주셔가지고 저희 아이들 덕분에 이런 발명품들을 체험하는 기회를 잘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만났던 또 초대했던 다른 분이고 저희는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아주 편안하게. 네, 저희가 주로 애용하는 카고바이크. 여기 애들 4명 태울 수 있고 어른이 이렇게 운전해서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저희가 이제 요걸 전기 바이크로 바꿨어요. 그래서 앞에 카고바이크가 있는데 이제 전보다는 덜 힘들어요. 왜냐하면 전기 배터리로 가는 자전거라서요. 그래서 타고 있는데 그 전기 배터리가 삼성 거랑 LG 게 제일 유명해요. 그래서 여기 덴마크에서도 삼성과 LG의 위상이 아주 높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기업입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 친구들과 저희가 만날 기회가 되게 많고요. 또 특별히 저희가 여기 와서 국제교회에 있다 보니까 더 만날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교회에서 국제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이제 만든 영상인데요. 교회에 있으니까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더 많고 다른 가족들을 좀 더 깊게 만날 기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요거는 덴마크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 제가 한번 너무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옆에 미끄럼틀이 있어요. 근데 이게 더 재밌으니까 그냥 이렇게 노는 거예요. 약간 그런 방식이에요. 정해진 틀 같은 거 없고, 뭐 미끄럼틀 상관없고, 재밌어 보이면 한번 해보고, 그냥 뭐 다쳐도 상관없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약간. 네. 네. 여기는 이제 방방인데요. 요것도 방방, 요것도 방방, 요것도 방방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은 저희 요 5식구가 다 같이 놀 수 있는 방방이에요. 그래서 재밌게 잘 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고요. 그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 질문을 다 할 수는 없고 한 몇 개를 좀 뽑아가지고 약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 한번 내려주시면은 저희 그 PPT 띄우고 그 질문 네, 제가 공유할게요. 사무에. 네. 네. 그러니까 느낌이 안 나는 건 뭔가 써있어. 네. 잘 보이시죠? 네. 먼저는 직업에 대한 겁니다. 직업에 대한 질문이 2가지인데요. 두 분의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으며, 아버님은 자녀들이 다 성장한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현지에서 외국인이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좀 있는 편인지. 네. 질문이 두 분은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으며 아버님은 자녀들이 다 성장한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네. 네. 저희 직업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것 같고요. 아내의 직업은 데이터 분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다 성장한 후에는 근데 지금부터 20년 정도 후인데 지금처럼 기술의 변화가 빠른 요즘을 봤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희가 계속 그 사이에도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고, 또 저희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추상적으로는 이제 아내가 앞으로 3년 동안 수질 관리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될 텐데, 또 수질 관리에 또 필요한 뭐 아프리카나 뭐 북한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열리지 않을까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외국인이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좀 있는 편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언어 소통이 이제 필요한 일반적인 직업의 경우에는 일단 덴마크어가 가능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나 기술직이나 의사의 경우에는 비자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호의적으로 기술직이 있는 그런 일자리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렇게 전문성이 있다면은 덴마크어를 할 수 없더라도 이렇게 전문성이 있다면은 이렇게 충분히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아내랑 같이 일했던 교수님들이나 뭐 엔지니어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 덴마크인들이 아닌 외국인인 경우도 많았고, 뭐 그리스나 중국 뭐 여러 나라에서 실제로 많이 오고, 또 루마니아나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많이 오는 것을 봤었고요. 또 외국인이라고 특별히 차별을 크게 두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처럼 이제 뭐 덴마크 학생이나 학생 비자나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저희가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덴마크어가 이제 소통이 중요하지 않는 일자리가 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 뭐 청소업이나 요식업, 그리고 신문 배달, 뭐 그리고 저희 푸드 배달이나 이렇게 뭐 이런 기술들은 직업으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이게 이제 신청한 질문 끝나면 이제 손 들고 진행할 수 있으니까는 더 궁금한 거 있으면 기억해 놨다고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는 코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코딩 학습 후 현재의 역량과 2, 3년 후 본인이 기대하는 역량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입니다. 네, 먼저 사실 코딩을 제가 컴퓨터 과학과를 졸업을 했는데요. 그리고 대학원도 코딩으로 졸업 논문을 썼고요. 아마 코딩을 할 수 없었다면 지금의 기회는 당연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하지 않을 때에도 개인적으로 제, 제가 그 일을 하지 않을 때에도, 네, 그, 어플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어쨌든 코딩에서 손을 놓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사실 코딩이라는 거는 저희가 요리를 할 때 이렇게 채 써는 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요리사들은 채를 정말 너무 잘 썰고 초보는 좀 삐뚤빼뚤하게 써는 것처럼 그런 편차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꼭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에도 코딩을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항상 트레이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피아니스트들이 맨날 손 굳지 않게 연습하는 것처럼 저는 코딩도 그런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IT 쪽으로 직업을 갖고 싶으시다거나 뭔가를 만들고 싶으시다거나 그렇다면 코딩이 아주 어려운 거는 아니고 또 언어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의 언어를 정확히 이해했을 때 다른 언어에도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 하나를 정확히 배우고 이제 훈련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저는 로봇
로봇에 대한 걸 할 때 사실 C라는 언어랑 그다음에 파이썬을 같이 이용을 했는데요. 머신러닝을 쓰려면 사실 파이썬이 툴이 많으니까 파이썬을 써야 했고 기존의 로봇 프로그래밍은 다 C나 C++로 돼 있어서 이거를 중간에 약간 옮기는 과정도 필요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본의 아니다 보니까 언어 세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써야 했었는데 그게 되게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밑바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박사과정에 뽑히게 된 것에도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고요. 어쨌든 언어를 여러 개를 하고 여러 개를 이해하고 응용해서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네, 일을 구하시기가 훨씬 수월하실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네,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시작하게 될 박사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덴마크는 박사과정에 지원을 할 때 3년 동안 어떤 공부를 할지, 어떤 연구를 할지, 그래서 내가 어떤 논문을 쓸 것까지에 대한 제안서를 먼저 냅니다. 그래서 그 제안서가 뽑히면 그냥 제가 냈던 그 제안서대로 박사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원했던 자리는 수질 오염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일이었는데 덴마크에서도 이제 수질 관리가 굉장히 철저히 되고 있고, 근데 이전에 이것을 화학적인 방법으로 수질 정화를 했던 것이 문제가 됐었어요. 덴마크는 이게 환경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음식 같은 것도 저희가 뭐 과일이나 이런 것도 씻지 않고 먹어도 될 만큼 사실 농약을 굉장히 철저하게 단속을 하는 나라예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이제 물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화학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했으니 이게 너무나 큰 문제였던 거고. 근데 대안은 사실 딱히 없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접목하자라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이 프로젝트가 크게 진행이 되고 있던 중에, 그럼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학생을 한 명 더 뽑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원을 하고 그 자리를 갖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수질 관리를 할 때 보통은 사람이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고 뭐 부유물이라든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런 화학적인 방법이나 그런 정량적인 방법으로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하는데 이걸 조금 더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걸 조금 더 강화학습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적으로 뭔가 성과 패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는 것이 지금 제가 시작하려는 박사과정의 그런 프로젝트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제가 박사과정에 요 자리가 되기까지 제가 14번을 지원을 했는데요. 13번째에 제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거 계속 떨어지고 오게 됐는데 사실은 이게 제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수질 관리를 하는 거는 크게 돈이 되는 일이라기보다는 이거는 하지만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꼭 뭔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수질 관리라는 걸 꼭 하고 싶었고 그리고 여기에 제가 앞으로 계속 이제 경력을 이어가고 싶은 인공지능을 접목할 수 있어서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약간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개발자가 되게 부족한 상황이어서 약간 네, 소프트웨어를 잘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기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아기를 낳고 육아를 하면서도 1시간씩 코딩을 했다는 게 놀랍네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생활 네. 부분이고요. 그래서 덴마크에서 만족하는 부분과 아쉬운 부분. 덴마크 생활비, 자녀교육, 교육비, 생활 양육법. 그리고 덴마크 사람들 행복 지수가 1위던데 왜 정말 그런 네, 덴마크에서 만족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대체로. 그렇지만 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한국에 살다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병원이 사실 제일 아쉽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제가 아무 때나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병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덴마크에 왔을 때 사실 병원의 문턱이 굉장히 높아요. 병원비는 사실 무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 병원에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족 단위로 어떤 병원을 갈 수 있는지 그거를
지자체에서 다 정해주고요. 저는 그 병원만 갈 수 있어요. 다른 병원에 갈 수 있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리고 대학병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정말 뭐 과다출혈이라거나 정말 생명이 위급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병원이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비해서 제가 처음으로 느꼈던 거는 병원 문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약을 잘 처방해주지 않더라고요. 물론 약값도 이제 무료인데 그런데 저희 아이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적응하는 기간 중에 한 3일 정도 굉장히 설사를 뭐 하루에 5번, 6번 이렇게 심하게 했었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뭐 이 정도는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일상적일 수 있다. 그러니 뭐 변에서 피가 나거나 그런 게 아니면 이틀 더 있다가 그때도 이 설사가 지속되면은 그때 와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이었으면 이미 뭐 제가 유산균이나 지사제 처방 받았을 텐데 그런 반응이어서 조금 당황했지만 여기는 큰 병이 아니면 이제 병원에 쉽게 갈 수 없구나. 그리고 쉽게 가지 않는구나. 그런 여기 문화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이 또 한국에 비해서 느립니다. 은행 제가 계좌 하나 트는데 한 달 반이 걸렸어요. 물론 중간에 크리스마스가 껴있긴 했지만 그리고 처음에 제가 또 놀랬던 거는 한국은 이제 은행을 가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계좌를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가서 예약을 해야 돼요. 은행 계좌를 만들어주는 날이 따로 있어요. 매주일 뭐. 그래서 한 달 있다가 오면은 그때 제가 은행 직원과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후에 가서 은행 직원과 상담을 하고 이제 한 3주, 4주 걸려서 은행 계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 제가 월급을 못 받았거든요. 계좌가 없어서. 그런 거 보면서 이 시스템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두 번째는 또 은행마다 뭔가 이렇게 수수료를 내야 돼요. 한국은 제가 돈을 맡기면 수수료를 저에게 이렇게 이자를 주잖아요. 여기는 제가 은행을 이용할 때 서비스비를 은행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계좌에 2천만 원 이상이 있다, 그럼 돈을 더 내요. 은행에서 그 돈을 관리해 주니까. 뭐 그런 약간 다른 시스템에 조금 놀랬고요. 전기세가 진짜 비싸요. 한국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대부분 이렇게 전기 잘 안 켜요. 이렇게 덴마크에 약간 작은 등들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한국은 엄청 크게 형광등 켜잖아요. 근데 여기는 작은 등들이 되게 많은데 그 이유가 사실은 전기세도 한 몫을 해요. 풍력 발전으로 이 전기를 만들다 보니까 덴마크의 바람이 세고 에너지원이 많긴 하나 어쨌든 한국은 원자력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싸게 전기를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전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뭐 전기세 물값 다 합해서 한 달에 8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풍력 발전을 쓰는 나라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에너지원 굉장히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버스비도 비싸고요. 그 에너지가 필요로 되는 그런 재반 시설은 다 조금씩 더 비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한국보다. 그리고 만족하는 부분은 제일 와닿는 건 사실은 공기예요. 한국에서 미세먼지가 되게 심하잖아요. 근데 덴마크는 정말 공기가 너무 깨끗하고 그래서 눈이나 비가 와도 사실 저희가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깨끗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자연적인 환경이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제가 덴마크에서 1년 반 살면서 길에 침 뱉는 사람 진짜 딱 한 번 봤어요. 딱 한 번 봤고 그 규칙 안 지키고 새벽에 제가 보통 학교에 5시, 6시에 출근을 해서 길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도 그 시간에도 교통 어기는 차 없고 자전거 없고 정말 그게 되게 저는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덴마크 정부에서 처음에 마스크 착용하라고 했을 때 다들 약간 불만스러웠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을 때 정확하게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게 규칙을 지키는 것,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 약간 그것도 저는 책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쨌든 지켜야 하는 그런 책임.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본인들 스스로도 자부심이 있고 덴마크에서는 지갑 잃어버려도 그 지갑 다시 돌려찾을 수 있다. 뭐 그런 자부심이 있고 그리고 정직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제 동료가 그러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그 지갑 며칠 안에 너한테 돌아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돌아올까? 나한테 거기 신용카드도 들어있는데? 라고 했는데 이틀 만에 그 지갑 저한테 다시 돌아왔어요. 정말.
네. 그 안에 제 학교 신분증이 들어 있었는데 학교로 전화해서 하연 김이란 사람 찾아달라. 내가 그의 지갑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진짜 그 지갑 이틀 만에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렇구나. 이래서 자부심이 있구나. 본인의 문화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사실 덴마크 사람들이 한국인에 대해 굉장히 저는 우호도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에 있는 그 전쟁 고아들을 이렇게 입양한 나라가 첫 번째가 미국이었고 두 번째가 덴마크였거든요. 그래서 덴마크 안에 사실은 그런 입양된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덴마크 문화 안에 이미 한국인들이 되게 많고 한국의 삼성이나 LG 진짜 좋아하고 또 삼성이 또 덴마크의 유명한 그 하만이라는 음향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또 덴마크의 큰 산업 중에 일부가 또 삼성이 그걸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덴마크 정부랑 한국 정부와도 굉장히 우호 관계가 돈독하고 그래서 덴마크에 와서 사실 한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불편을 겪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뭐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막 너무 다들 좋아해 주시고 되게 반가워해 주시고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았어요. 한국인으로서 되게 자부심이 있었고 네, 그리고 덴마크의 제가 그 이어서 학기에 이어폰을 쓰고 있어서 저희 아이가 아직 있어가지고요. 안 자고 있어서. 네, 생활비는, 저희가 일단 렌트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여기가, 저희가 한 30평대 되는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데, 한 달 렌트비가 15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 물값, 에너지값까지 하면은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식비는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아요. 뭐 식비라든지 그 외에 다른 비용은 많이 들지 않고 그게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고 덴마크는 여기가 조금 제가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마트마다 일주일 단위로 본인들이 이제 어떤 물건을 세일할 건지를 다 이렇게 공개를 해요. 그런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에 모든 마트가 우리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 물건을 세일하겠다. 근데 거의 세일을 50%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공유를 해서 저희가 밀가루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마트 가서 사고, 뭐 주스가 필요하다. 저 마트 가서 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걸 세이브할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조금 계획성 있게 뭔가 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면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 양육 교육비가 이거는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사립 유치원은 없어요. 그래서 공립 유치원이 있고 그 전 이제 데이케어 단계부터 말씀드린 한국으로 치면 어린이집인데요. 만 3세 전은 이제 어린이집으로 분류가 되는데 어린이집은 사립과 공립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 형편이나 수입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고요. 사립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은퇴하신 할머니 분들이나 아니면 집에서 계신 가정주부분들이 4명의 아이를 집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아이당 18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고요. 거기서 본인이 내는 거는 한 40만 원. 나머지는 나라에서 보조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사립을 보내거나 아니면 형편이 어려운 경우 뭐 무료로 공립을 보내거나 이렇게 어린이집은 선택할 수 있고 유치원은 거의 다 공립이에요. 저희는 이제 지금 1년 반째 살고 있는데 제가 작년 11월에 계약이 만료가 돼서 사실 지금은 덴마크에서 봤을 때에는 직업이 없는 무직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2명 다 돈을 하나도 내지 않고 지금 유치원에 가고 있어요. 근데 덴마크에서 볼 때에는 너는 지금까지 세금을 냈으니 이 정도 너가 받아도 된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너희는 하나도 내지 않고 아이를 보내도 된다는 고지서를 저희한테 보내줬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네, 이번 달까지는 아이들이 하나도 돈을 내지 않고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유치원이 그 비용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고지서를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치원 선생님들께 뭐 저희 아이가 돈을 내거나 안 내거나 이런 정보는 전혀 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전혀 마음에 부담 없이 그냥 돈 내지 않고 아이들 다니고 있고 또 저희가 돈을 벌게 되면 또 그에 맞는 또 고지서가 새로 나오게 되고요. 그런 제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현재 저희의 교육비나 양육비는 하나도 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양육법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네. 네. 저희는 일단 책을 많이 읽어주고 있어요. 책을 많이 읽어주고 있고, 네.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 시간, 같이 놀아주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1대1로 하루에 10분씩 아이들이 아빠와 같이 보내는 시간을 가지려 해요. 그래서 첫째 아이가 먼저 방에 딱 문 닫고 들어가서 아빠와 책을 읽는다거나 숫자를 배운다거나 아니면 그날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한다거나 하면 10분 땡 하면 이제 둘째 아이가 들어가요. 그래서 아빠랑 시간을 갖고 또 땡 하면 이제 셋째 아이가 들어가서 이제 아빠랑 시간을 가져요. 그렇게 1대1로 갖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아이들이 아직 만 5세 미만의 아주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인 습관들을 잡아주려고 하고 있어요. 어른을 보면 인사하는 거, 뭐 밥을 먹었으면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 그런 아주 저희가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것들,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그런 말을 이쁘게 하는 것, 그다음에 어른들한테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리고 네, 자신의 마음을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력들, 그런 거를 저희는 지금 조금 길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엄마 아빠한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너희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야 라는 거를 자주 말해주려고 해요. 그게 이제 아이들에게 앞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야라는 큰 힘이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도 약간 낯간지럽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많이 표현하면서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라는 것을 사실 안 사랑하는 부모가 없지만 그래도 더 많이 이렇게 말로 표현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 사람들은 행복 지수가 1위라고 하던데 제가 덴마크에 와서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덴마크는 그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덴마크는 이런 신뢰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일한 만큼 소득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신뢰가 있는 사회예요.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내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 세금만큼 내가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또 신뢰가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 투명도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약간 불만스러울 것이나 내가 나중에 그 세금을 연금으로 돌려받을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그 혜택을 볼 것이라는 그런 신뢰가 있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덴마크 사람들은 사실은 네,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요. 본인이 주어진 일에 그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여기는 직업에 대해서 사실 한국을 약간의 그런 직업의 그런 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의사나 변호사면은 약간 이렇게 유망한 직업이고 좀 인정받는 직업이고 그런데 덴마크는 직업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서 얼마나 전문성이 있냐, 몇 년을 일했냐 이런 걸로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사실 주저함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가는 그 시점까지도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학생들은 애프터 스콜레라는 과정이 있어요. 1년 동안 그 특별하게 이렇게 사립학교가 되어 있는데 내가 농업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럼 농업 전문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1년간. 그래서 그곳에서 농업에 대한 모든 기술을 배워요. 그리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농부가 되겠다. 아니면 나는 농업 관련해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스포츠에 관심이 있다. 근데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러면 이 애프터 스콜레 과정에 가서 뭐 승마, 뭐 축구, 농구 관련된 모든 스포츠에 관련된 것을 1년 동안 배우고 뭐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공을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예 다른 뭐 제3국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오거나 이렇게 바로 대학에 가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1년의 약간 유예 기간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제 주변에서는 저희 그룹의 그룹장이신 이제 왕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아이가 3명이셨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목수였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교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제 로보틱스 분야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굉장히 유망한 학생이고 막내인 딸은 이제 애프터 스쿨레 과정 중인데 지금 태국의 어딘가에 가서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 아이는 꿈을 찾지 못했는데 아마 거기 갔다 온 다음에 결정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첫 번째 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목수를 어떻게 결정을 하시게 됐냐 했더니 그 아이는 원래 예술적인 소질이 있었고 그리고 나는 그 아이가 너무 자랑스럽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목수로 그 자신의 소질을 발휘해서 이미 20살 중반에 집을 샀거든. 이러면서 너무 기특하지 않니? 이러면서 그 아이가 혼자 자기 이렇게 밥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은 또 두 번째 아들대로 자기 길을 열심히 살고 있으니 또 자랑스럽고 또 막내딸은 자기 나름대로 또 자기 꿈을 찾아보겠다고 거기 갔으니 또 자랑스럽고 그러면서 그냥 그 아이의 어떤 직업이나 선택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아이 자체를 되게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저는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덴마크 네. 네, 그래서 덴마크 행복지수 1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가장 첫 번째는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에요. 그렇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돈을 버는 수단인 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 일을 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냥 즐겁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 사실 한국에서 되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가장 일반적인 일이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거. 근데 그러니까 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이게 미장이라든지 뭐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는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목수라든지 이런 일이 굉장히 그 임금이 높아요. 그래서 교수님 월급보다 그분들의 임금이 더 높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럴 정도로 굉장히 우대를 해주고 일단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분야에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문화고 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 재정에 대한 투명도가 있는 나라이고, 그래서 우리가 내는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고 관심이 많아요. 자기 나름대로 의견들이 다 있어서 한 번 이게 논쟁이 붙으면 논쟁이 막 몇 시간 쭉 가서 이렇게 지속되는 그럴 정도로 자기 나라의 정치나 역사나 이런 문화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냥 줄줄줄 나올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근데 정치에 관심이 많고 또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국민들의 목소리가 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 교사 한 명당 네명을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 근데 그게 몇 년 전에는 5명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부에 계속 이제 학부모들이 시위를 했는데 바꿔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정권이 아예 바뀌어버렸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냥 덴마크에서는 그럼 그 다음에는 정권이 바뀌는 거야. 왜냐면 정치 참여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덴마크뿐만이 아니라 다른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저보다 더 먼저 뉴스를 알고 저에게 물어볼 정도로 너희 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뭐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래서 저도 여기 있으면서 저희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대답을 해줘야 되고, 저도 또 알려줘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 부분 좀 얘기할게요. 그 아이들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덴마크만의 교육 활동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덴마크에서 자녀 양육하기가 어떠신지, 유럽식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한
5분 정도요? 네, 3분에서 5분 정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덴마크는 저희 이제 큰 아이가 이제 곧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영학년에 입학을 하게 돼요. 아직 한국 나이로 7살인데 이제 8월부터 영학년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학교 입학하기 전에 학부모와 상담하는 시간에 왜 영학년이냐면 이제 학교 과정을 들어가기 전에 배우는 과정이야. 그래서 아침 6시 반부터 낮 11시까지는 노는 시간이에요. 그냥. 아이들끼리 놀기도 하고 수영장에 가기도 하고 뭐 체육관에서 놀기도 하고 다 음, 노는 프로그램으로만 돼 있대요. 그 시간에 뭐 배우는 게 따로 없대요. 숫자를 배우거나 이런 거 없고 11시부터 2시까지는 저희가 말하면 굳이 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은 1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 포함. 그리고 2시부터 5시까지 또 논대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사회성을 배운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많이 놀아야 이제 그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지 배울 수 있어. 이러면서 그런 거를 본인들의 이제 덴마크 교육의 철학을 저희가 외국인이니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보면은 정말 많이 놀아요. 저희 아이들도 입고 있었지만 그 우주복 같은 거를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갈 때까지 입거든요. 근데 그게 겉에 특수 재질이 되어 있어서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주복으로 이제 몸을 싹 감싸고 장화를 신으면 그냥 무장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냥 항상 밖에서 놀아요. 너무 추운 날이어도 덴마크는 그냥 항상 밖에서 이렇게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면 애들이 그냥 물 웅덩이에서 놀고 눈이 오면 눈을 헤엄치면서 놀고 그러면서 그냥 막 뒹굴면서 놀고 나무에 올라가서 놀고 뭐 그런 게 그냥 자연에서 그냥 노는 게 너무 익숙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신나게 노는 법을 배우고 또 그러면서 이제 체력도 좋아지고 사실 되게 건강해지고 되게 건강하거든 덴마크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걸 배우고 그리고 아이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크게 심하지 않다면 제가 알기로 선생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게 폭력으로까지 되지 않는다면 그냥 어느 정도는 지켜보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여기 교육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이들이 소리도 질러봐야 내가 싫다는 표현도 해봐야 싫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걸 배울 수 있고 갈등이 있어봐야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그냥 아이들에게 많이 관여하지 않으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여기 교육은 그렇고 근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덴마크 아이들 제가 봤을 때에는 되게 혼자 잘 놀아요. 좀 단단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 와서 놀아주세요, 아빠 와서 놀아주세요 하는 거 거의 없이 그냥 놀이터에 딱 풀어놓으면은 그냥 본인들이 가서 놀 것을 찾고 알아서 놀고 뭐 굳이 뭐 그네를 밀어주세요 하면은 뭐 그네 처음에 약간 조금 밀어주면 그 다음에 혼자서 이제 그네 타고 그러면서 노는 것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아이들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는 거고 그러면서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물에 젖으면 안 되니까 하지 마, 안 돼, 안 돼 하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덴마크는 꼭 남에게 막 엄청 민폐가 되는 게 아니면은 그 범위 안에서는 조금 풀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좀 이렇게 범위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게 덴마크의 대체적인 아주 일반적인 그냥 교육 철학이라고 제가 그렇게 1년 반에 있으면서 느꼈고요. 그리고 덴마크에서 자녀 양육하기가 어떤지 유럽식 교육이라기보다는 북유럽의 교육은 약간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여기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렇게가 북유럽 국가 대표적인 국가인데요. 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국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교육 철학이 비슷하기도 한데 여기가 공통점이 있다면 국교가 이제 루터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의 그 루터교가 들어오면서 그 기반으로 나라가 굉장히 부국해졌고 그 이후에 이렇게 돈이 많이 쌓였으니 이제 우리가 좀 나눠도 되겠다 해서 그 이후에 복지 시스템이 들어온 나라거든요. 근데 덴마크의 복지 시스템은 약간 이게 어떻게 성공한 사회주의라고 덴마크의 케이스가 알려져 있기도 한데 사실 사회주의랑 굉장히 거리가 멀고요. 뭐 부자 빈익빈 부익부 안 돼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는 정말 어떤 거냐면 그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잘 살 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복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못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고 못 산다고 해서 교육을 못 받으면 안 되고 사실 거기서 복지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비가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리고 특별히 대학이나 석사 같은 경우는 덴마크 시민이면 원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플러스 용돈까지 주는데 학부의 경우에는 80만 원 정도, 석사의 경우에는 월 120만 원 정도씩 용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 형편과 상관없이. 근데 다 대학을 가지 않아요. 40% 정도 대학에 진학을 하고요. 나머지는 고등학교만 나와서도 본인이 원하는 직업이 있다면 그걸 성취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전혀 없으니 그러니까 자유롭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면 되고 근데 정말 공부를 하고 잘하는 사람들을 대학을 가다 보니까 대학에는 이제 인재들만 남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덴마크 대학에 가서 놀랐던 게 한 학기에 논문을 하나씩 내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논문 저널이 아니라 정말 네, 굉장히 SCI급 그런 저널에 그냥 한 학기 논문을 하나씩 톡톡 내는 거예요. 그게 전 되게 놀라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말 똑똑한 애들만 여기 덴마크 대학에 남은 거고 그리고 덴마크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펴기 때문에 유럽 각지에서 정말 소위 브레인이라고 하는 사람만 이 덴마크에 와요. 그래서 여기 덴마크에 있는 석사나 그다음에 학사나 이런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네, 정말 여기서 계속 몸을 담을 뜻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공부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네. 너무 답변 감사하고요. 좀 시간이 네. 많이 좀 지났는데, 지금 메신저로 올라온 질문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네. IT 업계 경력직으로 덴마크에 가려면 나이 상한선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 하나 있고, 또 아이들이 한국어만 할 수 있을 텐데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 인턴십 지원 시 외국어 시험 점수가 필요한지 정도의 세 가지 질문 좀 올라와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네. 나이 상한선. 나이 상한선 없습니다. 네, 오. 그거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네, 제가 한국에 이렇게 장학금 같은 거 지원하려고 보니까 다 나이 제한이 있더라고요. 근데 덴마크는 네, 나이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박사 과정을 저도 지금 86년생이어서 30대 중반인데 저보다 더 늦게 박사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그걸 나쁘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사에 있다 온 사람들은 더 일을 잘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좋아하고 저 같은 경우도 저 아이가 이제 셋이 있다는 게 전혀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던 게 덴마크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저 사람은 아이가 세 명이 있구나. 더 책임감이 있겠구나. 더 책임감 있게 일을 하겠구나. 그렇게 바라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플러스가 되었다고 그렇게 나중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게 여기 문화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결국에는 나이가 아니라 이제 개인의 역량이 되게 중요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이가 한국어만 할 수 있을 텐데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지. 네. 그게 되게 신기한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외국인 가족들과 교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알려준 게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놀면서 영어를 배우고 그리고 덴마크어를 하는 그 유치원에 다니다 보니까 덴마크어에 대한 이해도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치원에서도 의사소통하는 크게 문제가 없고 이런 걸 보면은 네, 아이들은 정말 빨리 배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실은 제가 재작년에 핀란드에 갔었는데 네, 네. 어차피 둘 다 제2 외국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영어가 더 잘 네. 통해요. 네. 영어 잘 통해요, 덴마크도. 네. 네, 기도 안 죽고 저도. 네. 네, 맞아요.
그쪽도 제2외국어, 저도 제2외국어다 보니까 네, 서로 이제 부담이 없는데 그런데 영어를 굉장히 만약에 정말 원어민처럼 잘하신다고 하면 또 다르게 봐요. 굉장히 이렇게 스페셜하게 보기 때문에 아까도 영어 점수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는데 네, 덴마크의 교육과정에 외국인으로서 입학을 하시려면 그 뭐 미국권이나 영어권에서 학사나 석사를 나오지 않은 이상은 점수가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의사소통이나 영어를 굉장히 잘 하시면 네, 굉장히 플러스가 됩니다. 네. 하여간 영어는 무조건 잘해야 되네요. 네, 네, 영어는 현지인처럼 잘해야 합니다. 네. 네. 혹시 또 질문이나 궁금한 게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한 두 분 정도만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효정님. 아, 예. 지금 제 목소리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네, 아, 잘 예.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북유럽 사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네, 네, 인터넷에서 몇 가지 좀 찾아보니까 이게 한국 문화랑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많이 그러니까 어떤 나온 것 같아요. 점이냐면 청소공이나 벽돌공이나 의사가 월급이 다 똑같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 법률가나 의사나 청소부나 모든 사람이 월급이 다 똑같다. 그러면 누가 공부해서 의사를 하려고 할 것이며 누가 공부해서 그 고위 직장으로 어떻게 성취하려고 할 것이며 그런 부분이 네, 조금은 또 이렇게 노력을 안 할 사람이 분명히 또 있잖아요. 어차피 월급 다 네. 똑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사회적 계층에 대해 가지고 평등을 네. 원하는 것 같긴 한데 네, 네, 그게 좀 대한민국 사회에 그게 합리적인 건지.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자기 스스로 개개인이 노력을 해서 자수성가한 국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네, 개천에서 욕난다 이런 말이 있지만 네, 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국가가 먹여 살려준다 해서 네, 의사나 뭐 검사나 청소부나 월급이 다 똑같은데 내가 네, 굳이 의대를 갈 필요가 있나. 네, 네, 그런 네,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 네, 네, 그렇게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에 이득이 되지 않을 것 같은 향후에 그러니까 네, 네, 현재로는 모르겠지만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배잖아요. 이게 성장이냐 분배냐의 차이가 있지만 북유럽 국가에 적응을 다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네, 그러니까 네, 저는 네, 실제로 덴마크에서 태어나서 덴마크 사고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건 네. 이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주변이 다 그러니까. 근데 음. 한국 사회에서 고등학교 문화까지 다 적응하고 대학을 외국으로 갔다 해서 그 사회에서 기반을 내리려고 할 때 네, 나는 네, 노력하지 않아도 세금 똑같이 내고 나는 뭐 굶어 죽지 않는데 그리고 의료까지 교육까지 무상으로 다 시켜주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도 없고 그 가난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게 과연 이 노력 지향형이 한국 시민의식에 맞는 건지 그러니까 이민을 생각하거나 교육을 생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네네. 상당히 좀 걸림돌일 것 같거든요. 저는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주의인데 네, 네, 과연 이게 합리적인 건지 좀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예. 네, 네, 너무 좋은 질문을 네, 주셨어요. 네, 중요한 제가 질문입니다. 네,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상당히 사실 중요하죠. 저는 이 질문이 네네, 팩트예요. 그러니까 딴 것도 네, 다 좋겠지만 사람 네네, 마음가짐이 노력하면 그만큼 보상을 받아야 되는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사람이 노력을 하고 자기 인생을 찾아가는데 네, 내가 사회적 신분도 다 똑같이 쳐줘. 뭐 의사나 뭐 누구나 어디나 다 똑같은 월급을 받고 세금도 60%에서 80%까지 낸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다 보니까 그럼 세금 내고 모든 게 평등하면 그걸로 끝나는 사회인가? 네, 저는 핵심이 이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근로 의욕, 열심히 살려는 의욕이 생기는가? 그렇죠.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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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런 덴마크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여기 살아보고 여기서 제가 이제 학교 담당자 분들이나 교수님이나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확인을 해보고 제가 이제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한 결과는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이게
소득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나라에서 소득을 정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의도였을 것 같아요. 의사나 벽돌공이나 노력에 따라서 소득을 많이 벌 수 있다. 사실 우리가 한국 생각으로 했을 때 벽돌공의 돈을 얼마까지 벌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덴마크는 벽돌공이라도 그 분야에 정말 전문성이 있고 누구나 알아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의사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덴마크는 의사가 사설 의료기관에 있지 않아요. 치과 의사만 본인 개원인 거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공무원에 가깝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한국만큼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소득을 엄청 많이 버는 그런 직업군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덴마크도 의사에 대한 그런 존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 의대에 지원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본적으로 가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덴마크는. 그리고 소득을 나라에서 정해주지는 않지만 본인의 일한 만큼 소득을 가져가는 나라고, 하지만 그 계층 간의 갭을 이제 세금으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볼 땐 조율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보통 60%는 아니고요. 이제 23%를 기본으로 시작을 하고 아주 뭐 연봉이 1억이 넘어가면은 제가 알기론 1억 5천부터는 60%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고마워. 그렇게 알고 있고, 고마워. 네, 그렇게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덴마크가 사회주의 국가라는 그런 이제 잘못된 정보가 있는데, 덴마크는 제가 볼 때는 가장 개인의 사유재산이 정말 지켜지는 나라예요. 빈부격차가 당연히 있죠. 그 부자이신 분들은 정말 부자이시고 월세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한국보다 더 개인의 사유재산이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지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이 굉장히 여러 채이신 분들도 계시고, 집이 막 여러 개이신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말씀하신 포인트는 일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게 불합리하다라고 말씀하신 거 맞죠?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덴마크는 그런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일한 만큼 보상을 정확하게 받는 나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네. 네. 네, 약간 정리를 하자면은 네네. 그러니까는 직업군 간의 차이는 적지만 직업군 내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많이 받는 거고 열심히 돈을 버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다는 뜻이고, 아까 정효중 님이 그러면 누가 의사가 되겠냐라고 했겠지만은 실은 의사가 되는 분들은 공부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목수가 되실 분들은 목공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신의 강점이나 좋아하는 거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 거지 모두가 다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네, 네. 그렇게 좀 정리할 수 맞아요.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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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 한 분 더 좀 듣겠는데, 아까 서봉인 님이 다들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하나 했어요. 덴마크 네. 대학 갈 때 학비는 유료인가요? 네. 또는 북유럽 국가도 다 유료인가요? 네. 네. EU 시민의 경우는 무료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EU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내셔야 되세요. 학비로. 1년에. 네, 1년에. 네, 그 정도 제가 알고 있고. 근데 유로이기 때문에 이게 환차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런데 본인이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시다면 장학금 제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 오실 수도 있으세요. 네. 네, 네. 네, 전반적으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는데 우리 감사합니다. 두 부모님께 박수 드리고요. 네. 네, 저희가 실은 코딩 교육을 하는 기업이고 또 이제 대안학교를 하는 곳인데, 실은 이렇게 두 분을 모신 거는 뭐냐면은 교육을 하게 되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교육은 바뀔 수 없어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직업의 카테고리별로 이 소득 수준이 너무 크거나 그런 식이 돼버리면은 결국에 입시라는 현실이 바뀔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의 교육이 바뀌려면은 사회가 바뀌어야 되고, 사회가 바뀌려면은 실은
지금의 어머니, 아버지 또는 우리 기성세대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다른 사회와 다른 문화에 사는 분들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고요. 앞으로 종종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이 한국이라는 사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떠한 문화, 또 사회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야 될지를 좀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늦게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이렇게 분들 한번 모시고 또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네, 우리 김하연님, 윤호성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